안녕하세요, 북스런커피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부천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A형부터 이제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22년 개정교육과정 세계사 과목 관련된 내용인데 자료 A를 참고해서 기획관 이해에 들어갈 범주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는 이제 핵심 아이디어가 있고 이 핵심 아이디어에 뭐 지역세계 형성 및 역사 전개, 뭐 국민국가와 자본주의의 체제의 다양한 경로 형성, 뭐 1,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인권과 과학기술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이제 그 내용도 있는데 성취 기준이 그 밑에 있죠. 자, 여기 들어갈 이제 기획의 내용은 어 여기 국민국가 형성이죠. 국민국가 형성. 그래서 요거와 연결시켜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들어갈 것은 현대사회의 가제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 쭉 보시면 여기 예, 여기와 관련돼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2차 세계대전이 이제 현대에 속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는 핵심 아이디어나 요 내용을 통해서 좀 단서를 제공해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자, 2번은 뭐와 관련된 인물과 관련되냐면 구마나스하고 관련된 사람이야. 구마나스. 이 구마나스는 14년인가 15년도인가? 그때 나왔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초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내봤는데요. 자, 그 내용을 볼게요. 도하는 해원과 함께 양양을 갔다가 그 뒤에 이제 전진의 항제였던 부견 아래 들어왔다. 평소 그의 덕망을 흠모했던 부견은 도안을 보자 스승에 대한 예로서 존중했다. 당시 서역에서는 호적승려였던 이때 호자라는 것은 이제 오랑캐 호자죠. 그러니까 이제 오랑캐 승려란 뜻이에요. 예, 여기 뭐 호적은 이제 지방에 있는 호적이 아니라 예, 호적승려였던 구마르습이라고 있어요. 구마르습이 불교 교리에 통달했는데 도안은 그와 함께 뭐냐면 불법을 토론하여 있는데 못하네요. 자, 불법을 토론하여 해석하고 싶어서 늘 부견에게 이 구마노스의 어떤 그 뭐냐면 초빙을 권했고 구마노스 역시 도안의 명성을 듣고 동방의 성인이라고 일컬면서 멀리서 존경심을 표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 구마노스하고 도안의 관계는 그 신동기의 내용이 있어요. 그 동계 내용 잘 읽어보시면 요 인물이 구마노스라는 건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도안이 죽은 뒤 20년 뒤에 지나 이 구마습은 호주의 수도였던 장화로 왔는데 도안을 만나지 못한 화탐하여 매우 슬퍼했다. 도안이 바로 잡았던 불교의 의미가 구마습이 번역한 것과 일정으로 비로소 없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뭐가 관련된 내용이냐면 구마습이 불경 사업을 했다. 불경 번역 사업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이제 보통 불경 번역 사업을 중국에서는 세 번의 시기에 거쳐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역경, 부역경, 그다음에 신역경 이렇게 있는데 고역경은 이제 약간 이제 불교 초창기 때 들었던 불교 사업이고 부역경이 이제 구마의습, 신역경이 이제 뭐냐면 뒤에 당나라의 삼장법사가 했던 건데 갑자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번에 거쳐서 했는데 이 구마의습이 이제 했던 것이 이제 구역경이고요. 그 앞에서 도안이 이제 했던 것은 이제 약간 이제 보면 고역경에 속하겠죠. 예전에 그 한 거. 요거는 좀 약간 이제 그 번역이 잘 안 될 것 같고 구마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역경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그 구역경이 상당히 잘 된 번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중국의 이제 그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의역을 한 거죠. 의역.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문제는 이제 이 인문하고 기획에 밑줄친 인물을 만나지 못한 거. 그러니까 전진항제 부견. 요번에 기출문에 나왔던 사람이 이제 부견이죠. 이 부견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부견을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했거든요. 여기는 이제 생략돼 있지만 만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부견이 뭐다? 요거 중에 비수대전이 있어요. 비수대전에서 패배를 했죠. 그래서 이때 죽고 나라가 망해버리죠. 그 때문에 뭐냐면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조의 동질 정벌이 실패하고 그다음에 비수에서 장안에서 반란이 일어나 피살됐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제가 이게 약간 오타인 것 같고 오기인 것 같은데 아, 동기는 남조가 아니죠. 예. 그래서 저희 사면을 보는 아시아사 그냥 썼나 여기 신동기에 있는 걸 그냥 생각 없이 쓴 것 같은데 예, 이게 틀렸죠. 동지는 남조는 이제 송계 양진이고 어미만 하면 이 동지는 남조는 아니에요. 남조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데 물론 해석에 따라서 이제 넓게 보면 이제 뭐 동진도 들어갈 수 있겠죠. 예. 근데 개념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지 않고 제가 이걸 신동계나 사설보나 아시아사에 거기 그 답안을 이제 채용한 거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요건 생각하지 못했어. 그냥 거기 써 있는 걸 그냥 쓰다 보니까 보니까 지금 보니까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자, 다음 기역의 지명을 서술하시오. 그리고 니은과 디귿의 차이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그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고대 오리엔트 문제야.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자, 가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여기는 딱 보니까 아시리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그 뭐 왕의 기, 왕의 눈 이렇게 나오니까 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보이죠? 그 기울기 지명은 이제 이 아시리아인데 이 아시리아는 오리엔트를 최초 통일한 국가죠. 예, 그렇지만 금방 망했죠. 그래서 이 나라 수도가 어디냐? 서계에 나와 있죠. 서계에 아니면 몇몇 교과서에 있나? 하여튼 거기에 보면 있어요. 예, 그래서 미네인 교과서에 있다. 거기에 니네바라고 있어요. 니네바. 음.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니네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니은과 디귿의 차이점을 쓰시오. 아시아는 이제 금방 망했지만 사산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년 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그럼 왜 이제 이게 다르냐? 그 여러 가지 배경이 원이 있겠지만 그 중에 치지배적인 민족의 어떤 통치 방법의 차이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강압적인 통치는 이 피민족의 지배민족의 반발했었죠. 그런데 이제 아케네스 왕조 같은 경우에는 피지배 민족들의 공납을 받는 대신에 그들의 정통과 신앙을 존중하는 간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그 아케네페르시아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잘 알 수 있는 게 교과서에 나온 게 키오스의 원통을 알 수 있죠. 그 키오스 원통에 전통 문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세기 문자 형태로 요게 이제 있고 거기에 이제 보면 누굴 해방시켰다고 하면 유대인들 해방시키고 있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바벨론에 그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해방을 시켰다는 내용도 있고 그게 이제 성경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당시 키로스 2세를 일종의 이제 메시아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그 명칭이 있잖아요.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유대란 말 자체가 페르시아에서 그 당시 이제 저쪽 오늘날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해갖고 행정구역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지칭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후대 만들어진 거예요. 후대.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은 이제 계약파 형성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약간 예전에 한 18년도 기출문제를 좀 약간 응용했어요. 응용했는데, 자, 여기 보면 김옥균 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계약파의 이제 기조가 누구였냐? 오경석이죠. 오경석. 이 오경석이 역관 출신이에요. 중인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중국에 가보면 유지창이라는 큰 뭐냐면 서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서점들을 이제 갖다 팔고 있는데 그때 여러 책들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때 이제 근대 서적을 유흥기에게 주어서 그 연구를 했는데 유흥기도 이제 중인 출신이죠. 예. 이 사람도 이제 의관 출신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오경석과 유흥기는 이게 신분적으로 중인이기 때문에 북촌의 양반들하고는 좀 접근하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북촌은 주로 뭐냐 하면 보통 그 예전에 한성을 보면 여기 이제 쭉 있고 여기가 종로 거리가 있거든요. 종로 거리의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기가
북촌 양반집이 살고 있는데 양반들이 북촌하고 남촌인데 남촌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거고 양반 중에 북촌은 그 당시 경하 사족들이 몰려 사는 거야. 그러니까 노론 명망가 집안들이 살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론 명망가 집안의 자식을 왜냐면 동지를 구해야지 이들을 위해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디귿과 관련된 디귿의 서적을 써라. 그래서 이제 요걸 딱 보니까 이제 뭐 18년도 그 기출문제 분석하신 분은 약간 기시감으로 야 이거 이제 뭐냐면 해국도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의례적으로 생각해갖고 의례심적으로 생각했고 여기를 해국도지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끝까지 읽어보셔야죠. 해국도지 위원이 있었죠. 요거는 서계여가 쓴 거야. 그래서 세계지리인데 요 책이 뭐냐 하면 연한지라. 그래서 보통 이제 예전에 대표적인 책이 이제 해국도지란 거고 그때 오경석이 가지고 왔던 책 중에 해국도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연한지라기가 이런 책도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셔야 된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해 버리면 그냥 이제 보이는 것만 보인다고 요런 것들만 이제 뭐냐면 근대서적 예전에 보니까 18년도 기출문제 나왔다. 그래서 이거 해국도지다. 그냥 쓰고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틀려요. 요 뒷부분까지 쭉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계하사상 학상 과정에서 니은을 고려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점 이들은, 결정적으로 이제 좀, 신분적인 한계가 있었죠. 중인 출신이야.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의 어떤 자제들에 직접적으로 접촉을 좀 처음부터 하기 힘들어. 신분적 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들하고 이제 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박지원의 손자였던 박 교수죠. 그래서 이 박 교수한테 부탁해서 박 교수 사랑방에 이제 이들 양반 자제들을 이제 불러 모으죠. 그때 뭐 김옥균, 박용호, 유길준,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밑에서 이제 일단 박 교수를 통해서 뭐냐면 세계 정세를 좀 배운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내포가 형성되고 나서 그다음에 박 교수가 이제 유은기하고 그다음 오경서 소개하는 식으로 이제 연결시켜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 이런 내용은 이제 교과서에도 있어요. 잘 읽어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박규수 사학방에서 양반자제들에게 그냥 세계정사 서구문을 가르치면서 계하사상을 확산시켰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요 관련된 내용이 주 1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박 교수가 오경석에서 보낸 편지 등을 볼 때 두 사람 사이에는 교류가 있었던 걸 분명히 보이며 박 교수와 오경석, 유은기는 1860년대에 띄어쓰기 안 됐네요. 자, 1860년대 말에 위기투합하여 박 교수 사업방에서 북촌의 양반자제들에게 계하사상을 가르친 걸 보인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일반적 역사적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역사적 설명을 두 개 나누면, 과학적 설명과 일반적인 설명이 있는데, 이게 모두 겹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남색책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죠. 그래서 일반적 역사 설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역사 교사들이 흔히 교실에서 하는 설명 방식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적 역사 설명이 역사 설명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냐? 따로따로 그건 아니고 상당수가 겹쳐요. 자, 하여튼 요거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행위이론하고 이제 행위이론이다. 저기 총괄 이론이죠. 예, 총괄 이론. 총괄 이론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밑에 이제 영역적 법칙적 설명도 있고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936년 시틀러의 나일라트 점령은 그가 권력을 잡았을 때부터 추구한 여기 기획에 이제 뭐냐면 열반적 정책과 관련을 설명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파란 책에 예문에 있죠. 예문에 있는 내용들은 외워두시는 게 좋아. 가끔씩 뭐 이게 그대로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되면 자기 주장과 영토 확장이죠. 영토 확장. 그래서 이제 시틀러의 여러 사건들을 자기 주장과 영토 확장이란 주관적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묶는 거죠.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 총괄 개념이라고 해요. 일련의 사건을 어떤 이제 주관적 기준에서 묶는 거. 그래서 개념이긴 개념인데 보통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사회과학적 개념에서는 객관적 기준을 묶는데 요거는 어떤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기준을 묶어버려. 예. 그래서 이제 이 총괄 개념은 이렇게 관념론적 성격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간접적 성격과 실존적 성격이 같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거는 이제 노란 책에 있는 내용의 총괄 개념의 분류 과정에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 니은의 것은 총괄 개념이고요. 아까 이제 잠깐 이제 오해시켰는데 요거는 총괄 개념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이야. 요 관련된 내용. 그래서 총괄 개념이 이제 혁명이고 중간 개념은 정치 사회적 혁명, 뭐 경제적 혁명이 있고 구체적 사실들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자료 B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요거는 이제 행위론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예. 행위론하고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있는데 요 행위론은 뭐냐면 이제 요 가는 이제 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가는 예, 합리적 설명 이론이죠. 합리적 설명 이론. 음.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행위자 A는 뭐뭐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한다. 그래서 이제 행위자 A는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거는 상황이고 그래서 행위자 A는 X가 나간다는 수단이죠. 목적, 상황, 수단. 합리적 설명 이론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나는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그 햄피디 주장한 기납적 설명이죠. 기납적 확률적 설명.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피설명문에 여기 보면 대단히 높다. 확률적으로 높다. 영역적 법칙적 설명을 좀 뭐냐면 이렇게 완화된 형태에서 이제 제시한 거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니은에 해당하는 기획의 설명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니은은 총괄 개념인데 기획에 관련된 건 여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주장과 영토 확장을 쓰시면 되고 니은의 설명 방식 이용할 경우에 문제점 한 것이 쓰시오. 자, 요거는 이제 총괄 개념의 문제점이었는데 총괄 개념의 장점과 문제점은 좀 외워두세요. 요거는요. 네, 총괄은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그런 요소들 공유한 사건을 발견한 것이 쉬운이 아니며 때로는 총괄 과정에서 자의적 기준이 동원하기 쉽다. 그 사건이 왜 일어나는 것보다는 성격과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더 관심을 갖는 설명들이다. 그래서 인과관계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역사적 설명의 본질에 다소 벗어난 설명 방식이다. 그래서 총괄 같은 경우에는 인과적 설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원인이라는 건 객관적 기준이잖아요. 근데 총괄이라는 건 객관적 기준을 갖고 묻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묻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그 인과관계적 요소가 결핍돼, 결핍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인과적 설명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료에 관련된 설명 방식과 자료비 가의 설명 방식 공통점이 뭐냐? 자, 여기는 총괄 개념이고 여기는 합리적 설명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통점을 물어본 건데 이건 인간의 목적, 동기, 의도를 가지고 인간 행위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보면 자료 A와 관련된 설명 방식이 자료 B, 나의 설명 방식과 구별되는 것이 뭔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뭐예요? 여기는 이제 총괄 개념이죠. 총괄 개념과 그 다음에 학력적 그 법칙적 설명하고 뭐냐 그 뭐가 차이겠냐?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의 인과관계 법칙적 설명은 관심 없고 이게 실증적인 설명 방식이죠. 그 사건이 성격을 밝히는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학력적 설명 그러니까 학력 총괄적 개념은 관념론적 설명 방식과 실증론적 설명 방식이 합쳐놓은 건데, 자, 여기가 이제 이게 총괄이에요. 실증론적 설명 방식, 여기 이제 그 확률적 설명 방식에 속하겠죠. 근데 요거하고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총괄 개념은, 인과관계에 별 관심이 없어. 아까 말했지만 원인과 결과에 관심 없고, 그 사건이 무엇이냐, 사건이 어떤 과정이 흘렀는가, 요게만 관심 있어요. 여기는. 자, 그래서 총괄 개념을 가지고 이제 역사 수업할 경우에는 인간적 수업도 같이 해줘야 돼. 보안 쪽으로. 이게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설명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6번은 신학자 토지지도와 관련된 내용이죠. 신학자 토지지도는 예전에 좀 많이 나왔어요. 요즘엔 거의 나온 적은 없지만, 또 수능에도 좀 언급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일단은 전론, 이 전론은 이제 여전제를 주장을 했던 것이죠. 적용이.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한민전 그 한민명 전이 그래서 이제 한민명전인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박지원이 쓴 농업 관련된 서적들이야.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제 여기에는 쭉 보면 여기 기억에 들어갈 것은 여전이에요. 여전제죠. 여전제. 그 기획에서 생산력 분배의 기준이 뭐냐? 여기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생산력 기준은 뭐냐면 노동력에 따라서 기준한 거야. 그 여기 보시면 매 사람마다 노동력을 매일 여정의 장부에 기록하고 그다음에 식량을 분배한다. 그래서 자기가 일할 만큼 분배하는 거야. 노동력에 따라서. 그래서 공상주의 이론에 따르면 노동력에 따라서 분배되는 것은 사회주의 제도라고 하거든요. 예.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분배받는 것은 그 다음 단계 공산주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약간 사회주의와 비슷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니의 의무는 이제 요거와 연결돼 갖고 어, 보시면 될 건데 이건 박지원이죠. 박지원. 그래서 보통 이제 중상주의 하면 우리가 농업 관련된 내용은 관심 없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중상주의자들은 농업 관심이 있어요. 예. 근데 초점이 이제 농업보다는 어디에? 자, 상공업에 관심이 있는 거지. 상대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들 농업 거역 방향은 뭐는 이제 토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방향보다는 이렇게 농업 생산을 올리는 방향 이런 게 관심 있고 근데 이제 그래서 토지 제도가 별로 없어 토지 제도 근데 의외로 이제 박지원 같은 사람은 이 한전재단은 토지 제도를 주장했거든요 그래갖고 토지 사유 자체를 인정하지만 사유의 양을 제한하는 토지의 상한선을 정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박지원의 한전재고 이익도 한전으로 주장했죠 이게 청마다 이제 그 뭐냐면 박지원의 이제 토지들 상한선 이게 이제 토지들 하한선 근데 또 이게 토지선을 또 상한선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뭐 해석 여였다 이게 상한선이 될 수 있고 하한선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중요한 건 아니고 한전론을 주장했다 그래서 박지원의 한전론과 이익의 한전론 요걸 이제 비교해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내용을 이제 파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국 근현대사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제 아편전쟁 이후에 그 당시 남경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남경조약을 맺고 나서 각 나라 간에 이제 뭐냐, 여러 가지 또 조약을 맺게 돼요. 불평등 조약을. 그래갖고 이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니은에 들어갈 조약은 이제 호문 조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갈 것은 망하 조약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호문 조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 남경 조약에 관련돼 갖고 약간 부속 조약 아니, 그런 성격이 있어. 뒤에 좀 맺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있고 이 망하 조약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맺어진 거죠. 미국하고. 그래서 이제 미합중국 신민 해갖고 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내봤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 근대조약과 동아시아 자유선집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요. 기획의 내용에 근거에 설치한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영국 시민들과 그들의 가족이 학대와 제거 없이 이제 강조, 아모이, 푸조, 림보, 상하이 도시의 마을에 거주할 수도 허용한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조개죠, 조개. 그래서 조개하고 또 조차가 있죠. 이게 비슷비슷해요, 개념이. 그래서 되게 이제 조개조약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 원문에 보면 조차조약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구분해서 말할 때는 조개는 일정한 지역 어느 도시를 벗어난 이제 일정한 지역을 이제 의미한 거고 그다음에 조차는 아니 조차를요 일정한 지역을 의미하는 거고 신계를 이제 조차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조개라는 거는 개항장 내에 여기 이제 조그만 지역을 빌려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에 독자적인 사법권, 행정권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행사하는 공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일정한 그 여간은 없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빌린 공간이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면 이제 뭐 조개는 철수하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나라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조개라고 하지 않고 거류지라고 해요. 거류지.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거류지나 조개나 돈이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개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체육대회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디귿의 물품을 써볼까?
자, 여기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 마약과 관련된 거야. 아편. 음. 그 당시 이제 아편 무역 같은 경우에는 남경조약 때 명시하진 않았지만 뭐냐면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인정했죠. 근데 이제 이 망하조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미국과 좀 맺을 때는 그 아편은 금지시켰어요. 예. 이게 상당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편 전쟁 그 당시에도 영국인들이 아편 파는 걸 이제 뭐냐 비난하고 비판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면 아편 판매에 대해서 명시를 했거든요. 이게 물론 이거는 체국대우가 적용되지 않다. 영국이 이걸 그대로 적용하지 않겠죠. 아편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데 그러면 일단 왜 미국이 그렇게 아편 판매를 이제 뭐냐면 이렇게 했냐? 일단 미국은 인도에서 값싸게 아편을 둘 여지가 안 됐죠. 영국이니까 인도에 가서 아편을 가져와서 갖다 파는 거지. 미국은 이제 그런 식민지 없었잖아요. 인도라는 식민지를. 그래서 아편을 팔 수 있는 곳이 구입처가 없는 거야. 공급망이. 그리고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늦게 중국 시장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어떤 호감을 살 필요가 있겠죠. 그런 이유로 그 당시 중국인들이 반대했던 아편을 명시해 준 거. 어차피 자기가 이제 팔지도 않고 그다음에 중국인들 호감을 또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집어넣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는 다 유리한 거 다 갖다 붙였는데 이게 지금 유리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체육대우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리얼의 내용으로 후에 발생한 문제를 서술하시오. 자, 이 협의의 날짜부터 12년이 경과된 할 때, 그 당시 이제 이 협상을 처리해서 적절한 사람을 지목하여 이 문제를 우호적으로 다룰 수 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추가적으로 이 조약을 개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조약 내용을 마가조약에서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다. 아니면 개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야. 이게 이제 12년 후니까, 여기 보여 계산 1860년이죠. 딱 무슨 조약하고 관련있죠? 그 당시 이제 북경조약, 탱진조약 그래서 이제 요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체육대우는 아편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요 내용은 체육대우에 적용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가 이거 남경조약 있는 내용들 개정하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개정 둘러싸고 전쟁이 일어나다가 결국엔 제2차 아편전쟁을 통한 여기에 탱진조약, 북경조약 이렇게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2차 아편전쟁 원인이 되는 조약 개정을 둘러싼 분쟁이 기원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호문조약, 그 다음 뒤에 미연은 망하조약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제 신동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한의종, 아트나 이런 데서는 요 부분에서 좀 짤막짤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좀 읽으시면 강자중국사의 내용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관련된 근대조약과 동아시아 자료선집 내용도 한번 읽어두세요. 뭐 거기 보면 자료가 되게 많아. 뭐 조약도 뭐 길게 써놓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조약 내용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없고 그 앞부분에 조약 관련된 내용 중에 간추린 부분이 있어. 요거는 읽고 좀 들어가세요. 요즘에 그 근현대사 보니까 조약을 많이 내기 때문에 요번에도 이제 그 안동대 교수가 안 들어가면 다른 교수님이 또 이게 들어가는 조약을 좋아하시는 교수님이 또 들어갈 것 같거든요. 느낌상. 그래서 시험 문제 그쪽에서 낼 것 같아 내 생각에는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뭐냐면 7번에 요거네요. 3번을 볼게요. 주 3번. 여기 보면 34조에는 12년 후에 조약 개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추가되는데 이 조약은 2차 아편 조약의 원인이 되는 조약을 개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기원되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넘어가서요. 8번을 보겠습니다. 서양 중세사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월리엄 있죠. 월리엄 1세. 이 사람이 이제 영국을 점령하는 그 과정들을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인데 예전에 한번 11년 기출문제에 헤인스틴즈 원투가 이제 지도로 역사지도 나왔어요. 그리고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뭐냐면 요거 관련돼 갖고 이제 나온 건 아닌데 그 약간 이제 여기 재작년에 그 뭐냐 위탄해이죠. 위탄해이하고 참 주변의 이제 문제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어떤 그 주변의 문제로서 이제 한번 내봤어요. 요걸 자 여기 보면 여기 들어갈 인물은 원리엄이고요. 원리엄. 네, 정복한 원리엄 있죠?
이거 이제 있고, 여기도 원념, 여기 보면 또 원념 이렇게 있고, 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원념이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크게 이긴 다음에 이제 잉글랜드를 점령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잉글랜드에 뭘 인식했죠? 프랑스식 봉건제를 인식했어. 원래 이제 잉글랜드는 봉건제가 없었던 국가야. 근데 이걸 이제 봉건제를 이식시켰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식된 봉건제를 보는 중앙집권적 봉건제라고 하잖아요. 정통적인 프랑스식 봉건제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정보광이니까 나는데 왕권이 강하겠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약간 프랑스식 봉건제를 조합을 해갖고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때 이제 봉건적 간행도 이제 뭐냐면 가지고 왔는데요. 요것이 뭐냐 이걸 쓰라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제 보면 첫 번째로는 앞에 이제 왕을 위탄회에서 뽑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위탄회가 아니라 이제 여기 보면 유력한 봉건 신하로서 구성된 왕실례를 설치했고요. 노르만 영주에게 영민에 대한 경찰권을 부여하고 유력한 영주에게는 교수형을 이제 뭐냐면 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그다음에 이제 교수형이 이제 뭐냐면 그 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이제 그 재판권이 나눠지죠. 이렇게 해서 주교나 수도원자가 가지고 있는 불인권 유력한 세속 영주에게 확대시켰다. 뭐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서계라든지 이런 걸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이야. 참고로 여기 이제 윌리엄은 노르만디 공국으로서 예 이제 있고 그 부하들도 당연히 노르만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의할 것은 그 당시에 이 윌리엄이나 그 부하들은 노르만이 쪽이라고 해서 뭐 노르마 그 우리가 스칸디나비아 쪽에 있는 이제 언어를 쓴 게 아니라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 조상이 뭐냐면 노르만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미 이제 확 정착돼서 프랑스에 익숙하고 프랑스 문화와 프랑스 제도에 익숙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멸령과 이 노르만 영주들이 저쪽 바이킹하고 연결시켜갖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조상은 바이킹일지 몰라도 이 뭐냐면 그 자손들은 이미 이제 프랑스인 같다. 프랑스인이 돼갖고 프랑스 문화를 이제 뭐냐면 항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전투를 써보고,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한 그, 무슨 전투예요? 아까 헤임스티지 전투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이, 그 원료민, 디귿을 작성하려는 것이 목적이죠. 디귿은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는 동주 대의복이야. 그래서 이제 원료민 이제 그 이식세형 그 봉건제가 중앙집권적 봉건제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돈주대의북이죠. 이 돈주대의북 같은 게 보면 그 뭐냐 모든 자료들 다 이제 있어. 가구수, 그다음 말, 대지수까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통적인 봉건 국가에서는 그런 걸 기록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을 것은 강력한 왕권이 이제 존재했다는 걸 반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이제 봉건제를 단순히 도입하는 게 아니라 중앙집권적 봉건제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했냐? 징세와 행정자로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주대의북은 또 역사적 사료적 가치가 높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사회나 경제 구조, 재정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면을 또 볼 수 있는 어떤 1차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보겠습니다. 9번. 자, 9번은 이제 내용을 보면요. 요거는 유추적 그 설명이에요. 유추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되게 이제 보면 비교, 유추, 이거는 그냥 약방의 감초처럼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 준다는 거는 그냥 너네들 이제 먹어라. 점수 주는 문제도 한데 요런 데서 틀려버리면 완전히 이제 합격권에서 좀 멀어지는 거야. 이거는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세계사 관련 수업 일지와 수업 사항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이 교사의 수업 일지 보면, 이번 세계사 수업에서 슐만의 지식 내용 분류. 이 슐만의 지식 내용 분류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적용해 봤습니다. 자, 유추는 어디에 속하겠어요? 슐만의 분류 중에. 자, 슐만의 분류 중에 교수 내용 지식에 속하죠. 그리고 교수 내용 지식에 속한다. 그래서 이제 역사 수업이나 유추적 수업이 필요한 이유는 뭐뭐다. 필요성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뭐 기반사야 포죽사가 있는데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볼게요. 자, 기획과 미음에 해당하는 개념을 각각 써주요. 자, 기획은 교수 내용 지식. 그 다음에 또 미음은 이제 뭐냐면 여기 음. 자, 학생들 발언처럼 술만에 분류한 미운의 개념을 벗어났다. 자, 여기에서 학생의 발언이 비극이죠. 비극. 중학교 1학년 때 한국사를 배우지 못해서
조선 후기 때 경제적 발전 내용 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출 여가권이 하려고 이제 예전에 이제 아이들이 알았던 기반세라고 생각하는 조선 후기 때 이제 경제상을 끌고 와갖고 뭐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명말청취 자본주의 발전을. 근데 애가 조선 후기 때 이제 뭐냐면 그 한국사를 이제 배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사회경제 발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유출한 거지. 유출 못한 거죠.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한국사를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과정 지식이죠. 그래서 교육과정 지식도 예전에 한번 시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수 내용 지식하고 교육과정 지식, 요거는 개념을 슐만의 교수 내용 지식과 교육과정 지식은 꼭 외우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사 내용 지식의 개념 내용은 가르치기 위한 내용 지식으로 학생들에게 교과를 이해하게끔 제시하고 조직하는 데 유용한 아이디어, 유추, 은유, 직유, 예증 등을 말하고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이제 그 유추라는 것도 여기에 속하죠. 교수 내용 지식. 교육과정 지식을 보겠습니다. 자, 1등한 단계에서 어떤 주제나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환된 프로그램. 쉽게 말하면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 그래서 이걸 그에 관련된 교육과정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한다. 이거 꼭 외워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써라. 자, 여기 니은은 이제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유추가 왜 필요하냐. 그래서 유추의 필요성을 쓰는 거죠. 유추의 필요성. 이것도 이제 그 남색책이나 이런 데 있어요.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의 사실이 이미 지나간 거니 과거의 사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관찰하거나 경험할 수 없죠. 눈으로 직접 보여줄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추한 방법을 쓴다. 그래서 비슷한 이미지를 이제 뭐냐 끌어와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사 입장에서 디귿과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디귿은 기반 사례, 니은은 표적 사례죠. 이 교사가 이제 설명한 거 볼게요. 자, 오늘날 명말 총추의 자본주의 발전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지금 새롭게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새롭게 배우는 부분을 이제 뭐라고 하면 그 포적 사례라고 해요. 포적 사례. 음. 그래서 이제 여기 있고, 자, 명말총체 자본주의 발전은 한국 사회에 조선후기에 일어난 경제적 발전과 연계시켜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 자, 예전에 아이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반 사례죠. 근데 이 교사가 이렇게 생각한 거고, 근데 여기 내용을 문맥을 보면 얘들이 이걸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이 교사가 잘 몰라. 이거는 뭐가 이제 교육과정 지식이 부족한 거야. 예. 그래서 요거와 연결돼서 중학교 1학년 때 한국사를 배우지 않은데 뭐 배웠다고 하냐?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이 교사는 슐만의 어떤 분류에 따르면 뭐가 부족한 거다? 교육과정 지식이 부족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물어볼 수 있죠. 유추에 이제 뭐냐면 그 유의점과 연결해서 이 교사가 이제 유추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학생이 이런 식으로 답변했다. 이러면 어떻게 학생이 친숙하지 못한 것을 이제 사회 들었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문제 단서를 뭐냐 슐만의 분류 안에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관련된 것은 교육과정 지식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된다. 그래서 똑같은 그 내용이나 사례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항상 그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물어보는 조건문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막 그 조건문 무시하고 반성 무시해 그리고 직권에 그러면 뭐야 뭐냐 돌진해버리면 틀릴 수 있다는 거야. 틀릴 수 있어. 예. 그래서 문제를 잘 보고 조건을 뭔지 지금 발문의 조건이 뭐고 여기에 뭐가 단서가 있는지 이걸 꼭꼭 챙겨가면서 문제를 풀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은 이제 고려사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그 고려의 노비제도야, 노비제도.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충녕왕이 이제 했던 그 내용인데, 그 당시 충녕왕이 이제 왜 이런 이제 내용을 썼냐? 요게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원나라에서 노비제 개혁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 원나라 같은 중국에서는 예전에 노비 세습제, 세점제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보통 노비가 되면 자기 이제 한 대에서 끝나는 거야. 그 자식들이 노비의 지위를 계승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때 중국이 그러면 뭐 인권인식이 되게 높아서 그런 거냐? 그건 아니고
그게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넓기 때문에 또 인구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매를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매일 대량의 이제 불량 실형자들이 발생되고 그래서 사채를 통해서 그 노비가 된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쟁포들이 많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 당시 고려나 조선은. 그래서 고려와 조선 같은 경우에는 노비를 이제 필요하니까 노비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게 아니라 대개 보면 이제 노비를 결혼시킨 다음에 그 자신들을 뭐냐면 그 자식들을 뭐냐면 이게 노비로 만드는 방법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알기 위해서는 좀 약간 좀 배경시 좀 하는데 먼저 노비의 어떤 신분과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는 이제 일단 볼게요. 조선 시대는 나중에 좀 보고 자 고려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록이 지금 부족해요. 조선처럼 이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에 나와 있는 걸 이제 바탕으로 이제 좀 얘기하면 하나가 뭐냐면 초창기 때는 천자수모법을 이제 했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일천 직천으로 바뀌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려 후기 때인 건데 천자수모법은 여기 뭐야? 어머니 신분을 따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일천 직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쪽이 부모든 요쪽 부계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노비가 한쪽이면 그 자식도 노비가 된다는 거야. 근데 자 이렇게 이제 보면 있는데 그래서 요 상황에서 이제 일천 직전의 이제 내용을 들면서 충렬형이 우리는 예전부터 한쪽만 이제 뭐냐 노비들 아버지와 어머니 좀 노비가 됐다. 노비의 피는 뭐냐면 속일 수 없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원나라의 개혁을 거절하는 그 내용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천자수모법의 용어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이 천자수모법,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노비종목법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 천자수호법을 사용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신분상 의미가 있어. 신분상으로 이제 누구? 어머니의 신분을 따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소유권상 이제 의미가 있어요. 어머니 쪽에 이제 뭐냐면 동생일 경우에 같은 신분끼리 동생을 할 경우에는 어머니 쪽의 주인의 어떤 그 사용한 자식이 소유가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분상 의미와 소유권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하여튼 요걸 이제 깔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문제를. 기획 관련된 원칙을 써오라. 자, 천한족속에 속한 자는 그의 부모 중에 어느 한편이든 천이 되고 국천이 되고, 이건 뭐야? 일천직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려 초기 때는 이제 천자수모법이라고 해서 어머니 신분이 따는데 이제 아버지든 어머니든 한쪽 신분을 따른다. 근데 이거는 이제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고려 시대 때는. 왜냐면 고려 시대는 이제 보통 이제 그 동세권 그러니까 같은 이제 그 노비끼리 결혼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건 원칙일 뿐이고 실제로 이제 그 뭐냐면 주인이 그 자기 종을 건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뭐냐면 양인이고 어머니가 노비일 경우가 되게 많아. 거의 99%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천자수목법이 노비종목법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당시는. 자, 근데 조선에 들면서 조선 전기 때 들어가면 좀 약간 그러죠. 왜냐 아버지 쪽이 이제 뭐냐면 그 양인이고 어머니 쪽이 노비일 경우가 있는데 고려에 비해서 약간 이제 뭐냐면 좀 느슨해서 90% 정도 됐고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요 비중이 더 높아. 오히려 양인인 어머니 쪽하고 노비 쪽이 아버지가 이제 결혼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미가 좀 다르긴 한데 요거는 조선시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제가 그 예전에 했나 강의할 때 이제 했거든요.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기획의 원칙이 왕실에 관련된 정례 사례를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왕 같은 경우에는 그 고려 후기 때죠. 고려 후기 때. 뭐 고려 전기 때나 고려 후기 때나 대개 보면 이제 왕실 일부 다처제였어요. 다처제. 그래서 이제 그 왕이 밑에 왕비를 여러 명 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선의 일부 일처 다처제잖아요. 그 왕비가 있고 그 밑에 후궁이 있는데 여기에선 왕비가 있고 두 번째 왕비, 세 번째 왕비, 네 번째 왕비 이런 식으로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자식들도 똑같은 적자기 때문에 다 평등한 거야. 예. 자, 그렇게 됐는데 고려 후기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나라 중국부터 일부 일처 다첩제가 들어와요. 그래서 일본 이제 상류층들은 뭐냐면 첩의 자식을 첩을 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첩 중에서도 그 뭐냐면 뭐가 있냐면 이게 저기 뭐야 그 고려 같은 경우에 후궁을 뒀다는 거죠. 후궁 중에서도 뭐냐면 이제 약간 양인인 사람이 있고 그 어머니 신분이 어머니 신분 중에 천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천촉기 같은 게 어머니 신분이 첩 중에 천인의 경우에 노비의 경우에 어떻게 되냐 그거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연구 성과에 좀 나와 있거든요. 요거 보면요. 국왕은 천첩 소생은 그 완족자금을 인정받지 못했다. 천첩 소생의 아들을 강제 출가시켜 자녀를 갖지 못하게 했고 천첩 소생의 딸과 혼인한 남성은 간직 승인에 제약이 있었으며 그 후손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해서 일천 직전의 원칙이 정립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의 글을 왜 작성했냐 충녕한이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원나라가 노비제 개혁을 항의하게 한 거야. 근데 원나라가 왜 노비제 개혁을 이제 뭐냐 세조법 폐지 요구를 했냐면 다 이유가 있죠. 왜냐면 왕민이 많아야지 그만큼 이제 고려의 세수익이 늘어날 수 있고 고려의 세수익이 늘어나면 자기가 뺏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던 거고 자 당시 고려 이제 말기 때죠. 동세곤을 할게요. 동세곤이라는 거는 같은 신분끼리 이제 결혼한 거야. 보통 색이라는 것은 얼굴 때깔이거든요. 그래서 좀 양반 같은 거 좀 높은 지체가 높은 사람들은 평상시에 이제 육체노동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뽀사시하겠죠. 근데 노비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밖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외선의 노출 빈도가 높잖아. 지금 좀 선크림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네, 검은 춤추게 나이에 비해서 좀 늙어 보이고 그래서 얼굴 때까지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노빈 노비 그다음에 뭐 양인 양인 상류층 상류층. 근데 그건 원칙일 뿐이고 아닌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이제 앞에서 아닌 경우고 대부분은 원칙에 따라 동세곤이 많았는데 자, 동색을 혼할 경우에 노비의 자식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냐?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하는 뭐죠? 천자수무법이죠. 천자수무법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노비의 이제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두 번째는 노비의 소유주가 누구일 것이냐. 그래서 이제 같은 동세곤일 경우에는 누구의 소유주 넣은다? 이게 이제 자기 어머니 쪽의 소유주 넘어간 거야. 보통 이제 짐승들은 또 이제 뭐냐면 그 새끼 태어나면 여기 이제 암컷의 소유주 그 암컷의 소유주 주인은 넘어가잖아요. 예,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노벨을 쪽에 짐승을 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주 5번이 이제 그 밑에 있거든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노비가 되는 신분은 원칙적으로 세입되었다. 신분 귀속과 관련하여 통상 적용된 법칙은 일천직천이었고, 즉 부모 가운데 한쪽이라 노비라면 그 소생은 노비가 된다. 노비에 대한 소유권은 천자수무법. 천자수무법의 의미는 중의적이다 했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죠. 여기는 소유권상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어미의 소유자에게 귀속했는데 어미가 양인이면 아버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이제 약간 예외적인 거죠. 이때는 그래서 이제 어미가 양이니까 이제 주인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부의 이제 소유주에 넘어가는데 그런 경우는 가끔 있어요. 아주 가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1차 세계대전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1차 세계 가전 관련된 내용인데 보통 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관련된 내용 중에 시험 문제는 1차 세계대전이 좀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저 2차 세계 그 자체보다는 히틀러가 그 전에 이제 유럽을 침공한 내용도 있죠. 하나하나 야금씩 야금야금 먹었던 거. 그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요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88번입니다. 88 올림픽 할 때 88번. 예, 88번.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은 1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자료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프랑스가 독일과 정쟁을 치를 경우에는 러시아의 효율적인 지원을 기댈 수 없는 동안 우선 방어를 집중한 걸 보신다. 프랑스는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진지를 이제 구축해왔다. 거대한 규모의 프랑스 육군이 지키고 있는 이 진지들을 공격하는 측에서 공격한 채 보자면 공략하기 매우 어렵다. 정면 공격은 우회 공격을 해서 북서쪽으로 한다. 북서쪽인 이 벨기에, 네덜란드 쪽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삼국동맹은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사의 동맹이 나왔다. 러시아 군대는 제국의 넓은 영토를 분산되어 있고 러시아 철도는 전반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전쟁 초기 단계에서는 육군의 일부만 폴란드 비스토르강 상하 우한에 집결할 수 있다. 독일은 우선 하나의 적에 집중해야 된다. 그거는 강력하고 역량이 크며 가장 위험스러운 존재, 그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다. 이러는 건데 오스트리아는 이제 얘는 약체이기 때문에 뺐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슐리펜 그 작전이야. 슐리펜 작전 계획이다. 군대에 가보시면 이제 작전 계획이라는 거 있잖아요. 유사시에 이제 이 작전 계획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 이런 작전 계획이 왜 세워졌냐? 그걸 봐야 되는데 자, 독일은 상당히 이제 뭐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위치가 있어요. 지정학이라는 것은 이 공간에 갖고 있는 그 지적 위치와 정치적, 국제 정치 의미를 이제 얘기하고요. 그래서 지정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제관계에서는 이 지정학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 그래서 독일이라는 거는 이제 보면 딱 유럽의 중간에 있죠. 여기 딱. 그리고 독일은 그 양쪽에 강대국을 끼고 있었어. 여기 영국이 있고 서부전선 쪽에 프랑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있어. 러시아.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전쟁이 나면 이 양쪽으로 또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양면 전쟁이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독일이 아무리 이제 뭐냐면 인구가 많아도 이 세 개 국가를 합친 인구보다는 훨씬 적잖아요.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이제 뭐냐 한정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자원이 한정된 걸 기술력을 커버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죠. 독일. 그래서 이런 그 공업이 되게 발달되어 있긴 했지만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독일은 질질 끄는 그 전쟁을 별로 안 좋아해. 속전속결을 해갖고 적은 자원을 가지고 신속하게 적을 부시고 항복조약을 맺든 이렇게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전쟁 끝맺히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이 시작하기 이전부터 이 당시 슐리펜을 비롯한 독일의 작전 사령관들 호위센에 이제 유능한 장교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양쪽으로 이제 공격해 두면 양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이제 대비해가지고 한번 전쟁 워게임을 돌려봤어요. 그래서 만든 게 슐리펜 이제 계획인데 자 여기 보니까 러시아는 인구도 많아. 그 다음에 그 또 땅도 토지도 어마어마해. 근데 사회적 인프라 철도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인구를 집중시켜갖고 진병을 해갖고 모아서 뭐냐면 독일로 가는 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시간이. 독일 쪽을 때는 이제 뭐냐면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여기 주력을 배치시켜 놓죠. 그냥 간단하게 이런 2성급 부대들 정도만 배치시켜 놓고 1성급 부대들 주력은 이제 뭐냐면 어디를 이제 방비하면 영국과 프랑스 공격. 근데 여기는 프랑스인데 프랑스를 공격하면 당연히 영국이 이제 뭐냐면 도와주겠죠.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제 연대 동맹 관계 맺고 있다고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프랑스 이제 관련된 독일과 프랑스 국경선을 직접 공격하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프랑스가 여기를 막겠죠. 여기가 다 이제 진지로 이렇게 구축돼 있기 때문에 여기 공격하기 힘들어. 그래서 많은 이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했기 때문에 전쟁이 질질 끌 수가 있어. 그러니까 프랑스 북쪽에 네덜란드와 벨기에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한 곳이죠. 프랑스 입장일 때는 여기는 이제 방어선이 좀 느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회를 해가지고 뭐냐면 그 벨기에 쪽으로 해서 벨기에는 네덜란드 중립국인데 무시해버리고 벨기에 쪽으로 프랑스 북부를 쳐서 북번이 파리로 공격하는 그런 이제 작전을 세우자.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먼저 굴복시킨 다음에 그 이제 뭐냐면 1성급 병사를 다시 동부 정수로 돌려서 이때 러시아가 이제 도착하면 이 러시아를 접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웠던 게 슐레펜 작전이었는데 자, 근데 이 슐레펜 작전이 이게 원칙대로 이게 원래 계획대로 이제 진행이 되지 못했죠. 왜냐하면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제 슐리펜 다음에 이제 몰투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몰투케라는 사람이 약간 이제 생각을 좀 약간 다른 여기 보면 프랑스 공격할 때 이때 이제 프랑스하고 이제 를 속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요게 3 정도에서 프랑스 공격한 척을 하고 여기 7 정도 70%를 이제 네덜란드를 그러니까 벨기에 쪽을 돌려서 우회로 공격을 하기는 했는데 원래 슐리펜 작전은 양동 작전이라죠. 자, 근데 약간 이 몰두케가 쫄보였는지 요 비율을 3대 7로 놔둔 게 아니라 5대 5로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게 프랑스를 공격하는 척하는 부대가 오고 요게 우회로 이제 주력을 해갖고 하는 공격을 5로 한 거야. 좀 약간 파워가 약하겠죠. 그러니까 프랑스, 영국, 프랑스는 일단은 상대적으로 이제 슐리펜 작전보다 좀 약하다는 게 군대를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처음에 밀렸지만 이제는 버텼죠. 어느 정도 체비가 갖추고 이제 영국군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른 전투에서 독일군을 이제 뭐냐면 돌파하고 독일군이 다시 벨기에 국경선에 물려나요. 그래서 벨기에가 프랑스 국경선 사이에 이제 일종의 참호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원하는 어떤 상황들을 연출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몰두켄이 진짜 어 원래 슬리펜 계획처럼 70%의 병력을 여기다 몰빵을 했으면 어차피 여기는 이제 프랑스 눈을 피하게 한 그 공격이니까 요게 몰두했으면 쉽게 이제 영국을 뭐냐 쳐부시고 파리를 점령해서 프랑스부터 항복을 받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벨기에 북경 부근에서 이게 진지전 형태로 이제 참호전 형태로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소모전이 일어나고 독일이 원하지 않는 방향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서부전선이 제대로 이제 이렇게 그 뭐냐면 필리핀 작전 계획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동부전선도 문제였어요. 동부전선도 의외로 누가 이제 러시아가 늦게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빨리 온 거야. 원래 이제 러시아 군대는 인원만 많고 군대 훈련도 잘 안 됐고 그다음에 전략 전술도 없어요. 그다음에 보급도 안 됐죠. 그래서 약체. 지금도 보시면 러시아 보는 우크라이나 싸우는데 그 많은 이제 싸우는데 뭐야 지금 인력하고 지금 물질 가라앉고 지금 하면서 사람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막 하잖아요. 전략 전술도 없어 그냥. 자 하여튼 약체 군대인데 독일의 이성급 부대가 이제 여기 있었는데 이게 텐넬프루크라는 그 장군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 러시아의 부대가 요 이성급 독일 부대한테 깨진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일단은 러시아 부대가 이제 쉽게 와서 이제 깨지긴 했지만 러시아가 이제 이쪽으로 온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잖아. 그럼 독일 입장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있었던 병력을 이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죠. 일성급 부대 일부 이렇게 돌려서 동부전선으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이 러시아의 이제 그 동원이 위에도 빨랐기 때문에 동프레시아 쪽을 공격했고 비록 이제 뭐냐면 그들을 쳐부셨지만 독일군 입장일 때는 서부부의 주력군을 일부 돌렸기 때문에 프랑스를 공격하는데 뭐냐 지체될 수밖에 없고 이게 시간이 끌면서 뭐냐 많은 전투와 함께 그 당시 이제 그 진취적 형태, 참호적 형태로 이제 뭐냐면 굳어지면서 독일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쟁이 장기전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전에 상당히 약하거든요. 딱 보면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여기 슐리펜 배경 관련된 내용이 있고 러시아와 관련된 영국과 프랑스와 관련된 많은 전투 요 내용이 있는데 요거 6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동부전선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새로이 동부전선에 사령관했던 신덴베르크가 이성급 부대를 이끌고 그 증원군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이들 격파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독일군이 소련군이 몰려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계속 주는 그 이성급 부대가 좀 안 되죠. 장기적으로 가면 1성급 부대 이제 돌려갖고 이제 돌려치기 막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상당수 병력을 영불연합군의 병력에서 서부전선에 동부전선에 이동했다. 이런 것들 슈르펜 계획에 큰 차질을 빚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이게 앞에 탄넨베르크 전투 외워두셔야 되겠죠. 신덴베르크도 유명한 사람이니까 외워두세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 대통령이 되잖아. 예. 그래서 이제 늙은 나이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총독 누구한테 대통령이 넘겨요? 그 히틀러한테 넘기죠. 그래서 뒤에 진짜 욕을 먹었어. 이 사람이.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는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제 문제거든요. 자, 여기 보면, 자, 다음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게 잠깐 삐뚤어진 것 같아. 음. 자,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제, 독립운동 자료다. 작성 방법을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내용도 있는데, 자, 이 문헌은 뭐와 관련된 내용은 대동단결 선언이에요. 대동단결. 그래서 대동단결 선언인데 요게 이제 내용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각자 보시고 문제 풀면서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본 기억의 내용을 참고해서 이은의 제한 내용을 써볼까 이렇게 했는데 자, 기억 우리가 정윤에 위해서 대합동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의 의무여. 그리고 도리어 근거와 총단결을 주장하는 당연한 이거는 대동일치하다. 그래서 단결하자.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뭐냐면 요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제2갱령은 이제 제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 이제
그 교과서에 보면 대동단결선언의 의미 중에 가정부, 임시정부를 건설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여러 단체들의 대표를 보이는 대표를 열어 독립운동의 최고 기관인 임시정부, 그 당시 가정부라고 했거든요. 가정부를 건설할 걸 제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것은 니은의 용을 써라.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만 융의양자 삼보. 삼보라는 것은 이제 토지, 백성, 정치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정치라고 이제 공부하는데 토지, 백성보다는 국민, 교과서에서는 이거 주권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정치를 포기한 8월 29일 날 우리의 동지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다. 8월 29일 뭐예요? 국회.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국권을 빼앗는 공식 빼앗는 날이잖아요. 이미 이제 융의양제 했던 융이라는 거는 이제 융이가 순종의 연호죠. 이게 순종이 포기한 거다. 그래서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본에 의해서 넘어갔잖아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게 정치, 주권이죠. 여기는 주권인데 주권은 우리가 계승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주권 관련된 내용. 자, 주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이제 백성들, 국민들에게 넘어갔다는 거야. 네, 국민들. 자, 그래서 이제 그 융의양제가 이 주권을 포기하고 그걸 꼭 우리 국민들에게 넘기는 거다. 묵시적으로. 여기에 들어간 주권이죠. 주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내세운 거는 이제 국민주권주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 보서 주장한 거는 예전에 이제 1910년대에 복벽주의하고 공화주의라는 게 나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게 공화주의를 바탕으로. 그래서 이런 주권론에 입각해서 국민주권론에 입각해서 임시정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국민주권주의에 가까운 공화국을 주장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후에 이제 1919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대한민국 국민국가 대한 주권제민한 대한민국 공화국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1910년대 이제 이런 가정부 형성과 그 다음에 뭐 복벽주의, 공화주의 그런 것들이 예전에 이제 객관식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한번 나올 것 같고 제 생각엔 또 이제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풀어보면 위원회 자료 명칭은 대동단결선언, 그 다음에 의의는 디귿 내용을 고려해 쓰시오. 이렇게 제한을 조건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토지에 대한 묵시적 선인이 그 우리 동지는 이제 당연히 삼보를 계승하여 토지의 특권이 있고 대통령이 상속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뭐냐? 복벽주의를 불신하고 공화주의 민족운동 이념을 정착신데 기여했다. 그래서 의의를 둘 수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의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디귿의 내용을 고려했다 해갖고 조건문이 있기 때문에 조건에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대동단결 선언이 있는데 요거 한번 시민한국사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7번이네요. 자, 1917년 중국 상하이에서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조성왕 등이 대동단결선을 발표했다. 자, 이 선언에서 해외 여러 단체들 대표자가 모이는 대표를 열어 독립운동의 최고 기관인 임시정부를 건설할 걸 제안했고, 또한 대현, 즉 헌법을 제정해 민정에 부합하는 법제를 시행할 걸 주장했다. 왕이 없는 공화정에 기반한 임시정부를 건설을 주장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전공 A 부분을 한번 풀어봤고요. 좀 쉬었다가 전공 B 부분을 이제 또 나가겠습니다.